안녕하세요. 모태님 박기동입니다. 중국 BYD가 한국 진출을 공식 선언했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중국차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는 지지난주에 중국 BYD 본사가 있는 중국 선전과 그리고 블레이드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충칭을 다녀왔습니다. BYD의 초청으로 간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BYD의 초청으로 취재를 간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아니, BYD에서 기자들을 초청해서 돈을 다 대고 취재를 하게 했으면 그러면 그거 대접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BYD에 대해서 제대로 소식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BYD의 본사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본사를 취재하거나 공장을 취재하거나 하기는 거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BYD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저도 특히나 전기차 BYD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BYD 코리아와 BYD 본사에서 한국 기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어떤 정도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경쟁력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들은 기사를 통해서 소개하기를 원하고, 저희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공장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또는 그 임원을 인터뷰한다든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취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저희가 접대를 받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번에 중국에 가서 BYD 본사, 그다음에 생산 공장, 연구소, 배터리 생산 공장, 또 임원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요. 또 간단하게나마 시승을 하면서 그동안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BYD 한국 진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나름 잘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총정리해서 전해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정리하는데도 좀 시간이 필요했던 상황이어서 우선은 간단하게 시승했던 영상, 그리고 본사를 방문했던 영상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뒷이야기와 공장 갔던 이야기,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전반적인 BYD에 대한 총평,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을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BYD가 한국에 진출을 하면 BYD가 이미 글로벌에서 전기차 판매 1위 브랜드가 됐다라는 소식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중국차니까 굉장히 싸게 들어오겠지, 그러면 그렇게 값싼 중국차, 그러면서도 품질도 인정받고 있는 BYD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차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엄청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야, 중국차 그거 들어와 봐야 그거 한국 사람들이 눈이나 끔뻑하겠어? 아무도 안 살걸? 중국차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원래 갖고 있던 선입견에 기인한 그런 생각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중국에 가서 BYD를 다양한 방면으로, 사실 그렇게 많은 체험은 아니긴 하지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한 결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BYD의 한국 진출을 그렇게 공포스럽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고 한국에도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그렇지만 BYD 중국 차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미 그들은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차 그리고 BYD 전기차, 이들이 전 세계에서 그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거는 엄청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가 될 것이다. 한국 시장에서 BYD가 제대로 인정받는 것도 어쩌면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날은 4개의 모델을 정말 간단하게 시승을 했는데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BYD 실이랑 아토3를 그냥 슬랄럼 코스와 짐카나 코스에서 각각 한 2, 3분 정도 타보고, 그리고 팡청바오 5와 양왕 U8을
그 오프로드 철제로 만들어져 있는 오프로드 그 장치를 통과하는, 세 개의 장치를 통과하는 그 짧은 순간 정도만 시승을 했는데, 그렇지만 사실 그동안 모터쇼를 통해서 봐왔던 중국 차들의 모습, 그리고 본사에 서 있었던 전시되어 있는 그런 차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BYD 자동차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이냐, 과연 이 차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많이 팔리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뭐 알려진 것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BYD 실이나 아토3나 또는 돌핀 같은 차들이 먼저 한국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차들은 사실 상품성 면에서, 가격을 떠나서 상품성 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수준이 조금은 부족한 수준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날 현대 아반떼라든가 소나타라든가 그랜저들이 사실 글로벌 수준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품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실이라든가 아토3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세대나 그 전 두 세대 전쯤의 현대차들 수준이지 않을까, 상품성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돌핀 같은 차들은 디자인도 그렇고 사실 워낙 저가차라는 느낌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그 차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상품성만으로 와, 중국차 상당히 좋은데, 이런 평가를 받기는 아직은 힘듭니다. 그런데 변수는 가격이죠. 많은 분들이 야, 그 차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국산 경제 모델들보다 최소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보다 더 낮게 가격을 책정해서 팔면 그러면 경쟁력이 꽤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현실화 됐을 때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긴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BYD 본사에서도 터무니없이 싸게 팔 계획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밝히고 있는 중이어서 그 부분은 가격이 좀 더 확인이 돼야만, 실제로 확정된 가격이 발표가 돼야만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쨌거나 BYD라는 브랜드에 속해 있는 좀 더 저가형 모델들은 그들의 만듦새나 상품성 기준으로,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국내 모델들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BYD만 하더라도 그 내에 4개의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BYD 브랜드가 있고 팡청바오가 있고 덴자가 있고 양황, 이렇게 총 4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BYD도 그 왕조 시리즈, 한당송으로 이어지는 왕조 시리즈와 그리고 해양 시리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왕조 시리즈만 하더라도 꽤 품질이 높습니다. 물론 중국 내수를 위한 그런 모델들이긴 하지만 꽤 인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팡청바오라는 브랜드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는데, SUV 전문 브랜드이면서 좀 더 럭셔리한, 그리고 오프로드 전문, 그냥 일반 SUV라기보다는 좀 더 오프로드에 집중화된 그런 SUV 전문 브랜드였는데, 디자인이나 상품성 여러 면에서 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디온 프레임, 이게 프레임 바디를 채택하고 있는 데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게 배터리 용량이 꽤 높으면서 엔진은 가동을 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국내에서는 흔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다가 오프로드 성능도 뛰어나고 첨단 기술들도 꽤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차들은 실제로 그 차 자체의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덴자도 마찬가지고 또 양황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양황 같은 차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국내에서 쉽게 억셉트 되기는 쉽진 않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는 이미 나름 인정을 받고 있고 중국 내의 어떤 부자들을 통해서 판매가 꽤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두고 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가격 부분은 사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낮은 가격으로 공세를 펴서 좀 더 판매를 초기에 많이 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히 계속 판매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싸게 팔지는 않을 것인가,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그렇게 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중국 BYD의 공장과 본사 연구소를 방문해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또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자, 우선 공장은 중국 선전에 있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굉장히 첨단 대형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왕조 시리즈, 한 같은 왕조 시리즈랑 또 양왕이라고 하는 럭셔리 브랜드 모델들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첨단 공장이죠. 근데 이 공장에서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생산 라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레스 공장이라든가 용접 공장 같은 데는 아무래도 기계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최종 조립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각 라인이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면 각 섹션들이 있거든요. 그 섹션들마다 인원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5명에서 7, 8명까지도 붙어 있는 섹션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차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딱 도착했을 때 여기에서 수행해야 되는 조립 작업들이 있죠.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적 현대화되어 있는 기존의 레거시 브랜드들의 첨단 공장에 가보면 각 세션들마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소 1명에서 많아도 2명, 3명까지 있는 경우도 사실 본 적이 거의 드물거든요. 뭐냐면 그 세션에서 하는 작업이 이미 모듈화 되어 있는 작업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 모듈 전체를 장착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선전 공장 같은 경우에 모듈화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산 공장에서 모듈화는 인건비를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인데, 그 부분에서 모듈화하기보다는 실제로 사람을 투입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많은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최근에 지어진 첨단 공장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레거시 브랜드들의 첨단 공장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 라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생산되는 모델들을 살펴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한이라는 모델을 만들고 있으면 검정색 한이 10대, 20대 연속으로 계속 조립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검정색이 끝나면 회색 한이 또 몇십 대가 조립이 됩니다. 그러다가 양왕이 들어오면 또 양왕이 같은 모델에 같은 컬러의 같은 모델이 또 몇 대가 조립이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날의 첨단 공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브랜드의 모 브랜드의 어떤 첨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형 세단이 빨간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뒤에 같은 플랫폼의 컨버터블 모델 파란색이 생산이 되고 조립이 되고 있고, 그 뒤에 SUV 모델이 검정색이 조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완전히 뒤섞여서 차례대로 막 계속 조립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완벽한 홀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고객들이 주문을 넣게 되면 그 주문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공장에서는 생산을 해낸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생산성 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고객의 요청에 대응한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스피디한 그런 시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첨단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3시리즈에서 4시리즈로 바뀌었다고. 시리즈 말씀드려버렸네. 브랜드를 짐작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모델에서 이 모델로 바뀌었을 때 그 부품들이 다른 부품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모델이 딱 도착하는 순간 여기에서 조립될 정확한 부품이 컴퓨터에서 완벽한 통제를 따라서 그 부품이 이 세션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들은 사실 모델들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트를 체결한다고 하면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겠지만 그 정도는 숙지가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막 섞여서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들이 정확한 부품들이 바로바로 공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립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컬러도요, 이게 여러 가지 컬러들이 막 섞여서 들어온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프레스 공장, 용접 공장, 도색 공장을 거쳐가는 동안에 그곳에서도 그 순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빨간색 한 대 칠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파란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는 은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무광을 칠하고 이거를
수시로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자면 그 도색하는 로봇팔이 있죠. 그 로봇팔이 빨간색을 적용되어 있는 그 카트리지를 집어가지고 빨간색 도색을 한 다음에 그 카트리지를 내려놓고 파란색 카트리지를 집어서 뿌리는데 그 과정마다 세척들이 또 필요해요. 그 과정 번거롭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때 필요한 컬러들을 바로바로 갖고 와서 로봇이 도색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응대 자체가 빨라지는 거죠. 그게 최첨단 공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요청에 재빠르게 응대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공장에 사람의 숫자를 점점 줄여가면서 인건비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그래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그런 의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투입해서 중국은 아직까지 기술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보는 게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워낙 많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BYD 같은 경우에 물론 기술적으로 BYD 회사만 생각하면 모듈화를 하고 그리고 완전 첨단 디지털화를 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게 비용 면에서 어쩌면 훨씬 더 쌀 수도 있긴 합니다만, BYD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인원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에도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특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제품의 코스트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둘째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거보다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고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쨌거나 그만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대하기에 아직까지는 그 시스템 자체가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보면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레거시 브랜드에서 갖고 있는 그 수준에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생산 규모 자체가 BYD가 아직까지 이제 뭐 글로벌에서 10위, 9위 이 정도 브랜드에 들어왔죠. 사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인데 어쨌거나 아직까지 기존의 뭐 글로벌 탑에서 탑 10에 들어있는 그런 브랜드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한 뭐 5년에서 10년 전 그런 모습이랑 꽤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돌 테스트장도 가봤는데 거기에서 충돌 테스트를 한 이후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라든가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완전 최첨단 충돌 테스트 연구시설을 갖고 있는 데 비하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요. 충돌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빨리 전송이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확보되어 있지 않는, 충돌 테스트를 수도 없이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은 잘 갖춰져 있지만 완전 첨단화되어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게 중국이라는 BYD라는 브랜드가 글로벌 10에 진입하면서 이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관심을 갖고 본 게 뭐냐면, 공장을 투어하는 동안에 그 가이드들이 공장에 대한 설비나 상황을 여러 가지로 설명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건물 전체 면적이 얼마고 어떤 뭐 로봇가 몇 대가 들어가 있고 몇 개대로 일을 하고 인원은 몇 명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첨단 공장을 가게 되면, 다른 레거시 미디어의 선진 최첨단 공장을 가게 되면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을 어디서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력발전소에서 가져오거나 최소 몇 프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외벽에 발전시설을 장착을 했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식물을 살게 해서 뭐 실내 온도를 낮춘다든가, 그리고 사용된 용수를 어떻게 재활용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BYD 공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일절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들까지 신경 써서 생산하고 회사를 성장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BYD가 급성장을 하고 있고 상품의 개발 속도나 발전 면에서도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맞지만,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그와 동시에 환경을 생각하고 또 그들이 해야 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다 비용이거든요. 그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감수하고라도 투입하고 있는 그런
그 노력들에 비하면 BYD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BYD도 환경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BYD가 가장 강력한 모토로 쓰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친환경 차들을 많이 공급을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를 1도씩 낮추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BYD의 친환경적인 철학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방향성이라든가 또 그것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BYD를 그러면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